이번이 세 번째로 언니가 준비해온 괴담 번역이고, 이전까지 이야기 잠깐 소개해주자면, 일단 이 이야기는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관하여 라는 웹소설 괴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편들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부 마지막에 읽다 보면은 하나씩 이어붙어 가서 커다란 한 덩어리가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영화화 제작 중이라고 해요. 올해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화 나오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언니가 번역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인터뷰 내용이었죠. 어떤 대학생이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한 오컬트 실험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세스지상이었죠. 작가 이름이 세스지상이 실종된 지인의 부탁에 따라서 이 긴키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엮어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읽어보자고. 긴키지방의 어떤 장소에 관하여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모 월간지 2014년 3월호에 게재된 단편 기다리고 있다. 어쩐지 어두운 분위기의 장소라는 인상이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70세를 앞두고 같은 나이에 어머니를 남긴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40세가 된 A씨는 고향을 떠나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본가에 홀로 남은 어머니가 걱정되었다고 한다. 본가의 단독주택에 혼자 있는 것은 어머니도 외로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맨션, 아까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약간 아파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맨션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대로 혼자 본가에 남아봐야 차라리 장소를 바꿔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맨션이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이웃이랑 의지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찾아온 B에 있는 그 맨션은 산을 깎아서 조성한 약간 높은 위치에 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바로는 전망이 좋고 한적하게 여생을 보내기에 적합해 보였다. 그러나 A씨가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직원과 동행해서 내겨냈을 땐 이야기 서두에 나온 그대로였다고 한다. 사람이 적어요. 텅 빈 느낌이랄까? 맨션 자체는 넓은 부지에 여러 동이 세워진 꽤 큰 규모였지만 입주율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방이 더 많았어요. A씨는 전반적으로 황폐한 인상을 주는 그 맨션을 좋아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라고 느끼며 마음에 들어한 것 같았다. 부동산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5호동 3층에 한 방을 내겨난 A씨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다. 어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과 동시에 A씨는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로 접어들었고 다음에 그 방을 찾은 것은 약 반년 후의 일이었다.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무사히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기도 했죠. 친구도 몇 명 사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한다. 저랑 얘기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기다리고 있어. 그 이상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밤 A씨와 어머니가 식탁을 마주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소리와 찰퍽 하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다. 소리가 너무 컸기에 A씨는 놀라서 창가로 뛰어갔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빨리 놀랄 만큼 날렵한 움직임으로 어머니가 먼저 창가로 달려갔다.
창 아래에는 사지가 기괴한 방향으로 꺾인 사람이 핏덩이 속에서 작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에 A씨가 어머니 쪽을 돌아봤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창 아래의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싱글싱글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일단 어머니를 친척에게 맡긴 뒤 맨션에서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의 짐을 옮기는 이삿짐 트럭을 배웅했다. 그날 맨션 단지 안의 공원에서 한 중년 여성이 A씨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성은 다른 동에 사는 어머니 지인이라고 했다. A씨가 어머니가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동안 신세를 졌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자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섭섭하지만 그게 나을 거야. 저런 곳에서 계속 사는 건 마음에도 좋지 않으니까. 오호동에서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매년 몇 명씩이나 사람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곳에 목숨을 끊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맨션 거주자가 아니라 굳이 먼 곳에서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른 건물에선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유독 오호동에서만 뛰어내리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맨션에 사는 주민들도 오호동 근처에는 웬만해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 곳에 어머니는 살고 있었다. A씨는 문득 떠올라 어머니가 이사 온 이후에도 자살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이미 2사람이 뛰어내렸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A씨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누군가가 뛰어내리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게 13번째, 1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맨션이 아마 이전에 나왔던 아이들이 이상한 게임을 하는 그 맨션 이야기 같죠? 그리고 아마 점프하는 여자가 나오는 곳도 이 맨션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살 명소인 오호동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 14번째 이야기는 아까 읽어줬던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의 게재하기 전 원고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는 온화한 분이었다. A씨는 20살까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오카야마의 본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취직을 계기로 근무지인 나가노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어느 날 본가에 있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운이 나쁘게도 발견이 늦어진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걱정해 A씨는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A씨가 40세가 넘도록 독신인 것도 신경 쓰였을 테고 이 이상 결혼이 늦어지는 걸 걱정했던 걸지도 모른다. A씨는 틈날 때마다 귀성해 어머니를 챙겼지만 넓디 넓은 본가의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70세 가까운 어머니는 아무래도 외로워 보였다. 엄마는 이사하려고 해.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다. 어머니가 이사할 곳으로 정한 곳은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B에 있는 맨션이었다. 본가의 단독주택은 혼자 살기엔 관리가 힘들고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추억에 마음이 사로잡혀버린다. 차라리 장소를 바꿔서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맨션이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이웃과 이지할 수 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A씨는 이해할 수 있었다. A씨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80년대 뉴타운 붐을 타고 건설된 대형 단지형 맨션이었다.
한때는 가족 단위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양 맨션으로서 인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분양 임대로 전환되어 많은 세대가 임대 중이었다. 주거자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았으며 임대료도 방 구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졌다. 맨션은 산을 깎아서 조성한 높은 지대에 위치했지만 도시와의 거리는 가까워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매일 장을 보러 내려가야 할 완만한 경사길도 고령자의 발걸음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부동산 직원과 함께 어머니와 내견하러 갔을 때, 집을 보러 갔을 때 A씨가 받은 첫인상은 어둡다였다. 맨션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훌륭했고 뒤편의 산으로부터는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둡다고 느꼈다. 사람이 적었던 것이다. 넓은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지만 밖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단지 내의 공원에도 인적이 없었다. 건물 자체도 대부분의 창문에 커튼이 걸려있지 않았으며 입주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꽃밭이나 공용구역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황폐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런 인상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A씨의 불안과는 달리 어머니는 한눈에 이 맨션을 마음에 들어했다. 경치가 좋고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은 것도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처럼 보였을 것이다. A씨도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은 내지 않았다. 몇 개의 방을 둘러본 끝에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5호동의 3층의 한 세대였다. 10층 건물이긴 하지만 고층은 오르내리기가 번거롭고 5호동은 상대적으로 한두 명 정도의 가구를 위한 구조가 많아서 비슷한 환경의 이웃과 교류하기 쉬울 거라는 부동산 직원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어머니와 함께 같은 층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문을 열어준 집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고령의 남성은 굉장히 무뚝뚝한 태도로 A씨와 어머니가 준 선물을 받자마자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과연 이곳에 사는 것이 어머니에게 좋은 선택일까? 그런 불안을 A씨는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새 생활이 시작되고 한 반년이 지났을 무렵 A씨가 사는 나가노의 임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는 A씨의 바로 윗집에서 발생해서 당연하게도 A씨의 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관리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벽지 교체를 포함한 복구 작업에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을 잃은 이 이틀 동안 A씨는 이 기회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사는 맨션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이사한 이후로 A씨는 바쁜 업무 탓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전화 너머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이 오는 걸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이사 후 처음 방문한 맨션은 역시나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방에 들어가자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이사 후 새로 산 책들이 책장에 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비록 거주자는 적었지만 가끔 근처에서 잡담을 나눌 정도의 이웃도 생겼다고 한다. 이 사실에 A씨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를 띠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은 A씨에게도 변함없었다. 어린 시절 A씨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도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A씨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었다.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의 아버지와는 완전 대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사는 맨션을 방문한 그날도 어머니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좌식 의자에 기대서 A씨의 근황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A씨가 아는 어머니와는 조금 달랐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때때로 허공을 바라보는 듯 멍해졌다. A씨가 이야기를 할 때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느 순간 표정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건 단순한 무표정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완전히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A씨는 이 텅 빈 얼굴에서 처음 이 맨션을 봤을 때 느낀 어두운 분위기와 같은 감각을 느껴버리고 말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그 사실을 지적했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자각이 없는 듯 했다. 또한 어머니는 좌식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의 풍경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도 어머니는 외출보다는 독서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TV를 켜는 것도 음악을 틀어놓는 일도 없이 그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A씨는 마음속으로 떠올리기조차 싫은 가능성을 느끼고 말았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물었다. 왜 그렇게 창밖만 보고 있는 거야? 희귀한 새라도 날아오거나 그래?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다리고 있어. A씨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고 다시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니쿠자가 일본의 약간 가정식 요리죠? 고기랑 감자랑 이렇게 졸여서 만든 거? 니쿠자가를 만들 거야. 디저트로 감도 차갑게 식혀놨으니까 둘 다 너가 좋아했잖아? 분명히 A씨는 니쿠자가를 좋아했다. 하지만 감은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봄. 감이 제철일 리가 없었다. 역시 어머니는 조금씩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걸까 하고 약간 슬픈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에이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니쿠자가에 미소된 장국, 유채꽃 나물에 당면 샐러드,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모두 A씨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더욱 슬퍼졌다. 하지만 한 입 베어문 순간 A씨는 말을 잃었다. 맛이 나지 않았다. 치매 증상 중에는 요리의 맛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만든 요리는 그런 사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겉보기에는 분명 니쿠자가였다. 하지만 전혀 맛이 나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보통 설탕과 소금을 헷갈리면 불쾌한 단맛이나 짠맛이 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없었다. 쓰거나 비린맛도 없이 그저 완벽한 무미. 말문이 막힌 A씨를 뒤로 한 채 어머니는 자신의 접시에서 음식을 묵묵히 먹어나갔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음식을 즐긴다기보단 그저 기계적으로 먹어치우는 작업처럼 보였다. 사랑한 어머니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A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던 그 순간 창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소리와 철퍽! 하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다. 커다란 소리에 놀란 A씨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거보다 빠르게 놀랄 정도로 재빠른 움직임으로 어머니가 먼저 창가로 달려갔다. 창 아래를 내려다보자 사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휘어져 버린 한 사람이 핏물 속에서 온몸을 경련시키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A씨는 절대로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창 아래의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일시적으로 어머니를 친척집에 맡긴 A씨는
어머니의 짐을 트럭으로 실어 장거리 이사를 보낸 그날, 맨션 단지 공원 내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말이 걸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성은 다른 동에 사는 어머니의 지인이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집에 드나드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김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들어보니까 이 맨션은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사오고 처음 공원을 산책했을 때 이 여성과 인사를 나눈 것이 계기가 돼서 이후에도 자주 말을 섞게 되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한다. A씨가 어머니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여성은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아쉽긴 하지만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아드님이 옆에 계신다니 안심이네요.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계속 사는 건 마음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오호동에서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보다 심각한 건 매년 여러 사람이 이곳에서 투신하고 있다는 것.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살 명소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곳의 주민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굳이 먼 곳에서 찾아와 이곳에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상한 건 다른 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이었다. 유독 오호동에서만 투신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거주자들도 오호동 근처에 가는 걸 꺼린다고 했다. 그런 장소에서 어머니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가 이사 온 후에도 자살 사건이 있었는지 여성에게 물어봤다. 여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미 2명이 뛰어내렸다고 한다. 즉 어머니가 이사 온 뒤에 벌써 3번째 투신을 목격한 셈이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확신해버렸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순간을. 언제나처럼 창가에서 조용히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프린트된 원고에 붉은 글씨로 붙은 편집 지시사항. 지면 배치 조정으로 인해 기사 페이지가 4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묘사는 줄이고 투신 자살을 중심으로 한 괴담 형식으로 다시 써주세요. 라는 게 1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13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기사에 올라간 간략한 버전의 2페이지 정도 내용이었고, 이거는 원문, 이제 편집하기 전에 그 4페이지짜리 이야기였죠. 생략된 부분에는 어머니가 감을 준비해놨었다 라는 부분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한 게 무미였다는 내용,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내용, 그런 게 들어있었죠. 그러면 열다섯 번째 이야기. 이건 아까는 2014년 후였죠. 이번 거는 2018년 7월호 게재된 수수께끼의 스티커, 그 정체에 다가가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수께끼의 스티커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이전에 본지 독자들도 다수의 조사 의뢰를 받았던 이 건에 대해 이번에 편집부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수수께끼의 스티커란? 우선 사진을 봐주길 바란다. 10cm 정도 정사각형의 흰색 스티커에 단순하게 그려진 토리, 일본 신사에 있는 이 입구 문, 보통은 빨간색으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게 까만색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단순화된 검은색 토리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토리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사람 형태의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유사한 건 히에이산 엔야쿠지에서 액마기 부적으로 유명한 각대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대사의 이름에 유래가 된 뿔은 없으며
손과 발이 이례적으로 긴 그 추상적인 그림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또한 이 스티커의 내 모서리에는 여자 할 때 그 한자죠? 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 불길하고 의도조차 알 수 없는 스티커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분포 장소. 편집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적어도 도쿄 내에서 해당 스티커가 몇 군데에서 확인되었다. 붙어있는 장소는 전봇대나 건물 벽면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거리의 우체통 바닥면이나 폐가 창문 등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스티커는 복사된 것은 아닌 듯하며 그림은 동일하지만 볼펜으로 그린 듯한 것도 있고 붓으로 그린 듯한 것도 있어서 그림의 필체가 각각 달랐다. 위와 더불어 인터넷에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모 게시판에서는 이 스티커에 대한 전용 스레드까지 개설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조사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역에서 이 스티커의 분포도를 작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해당 스레드에 따르면 스티커는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전국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특히 서일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 그림에 종교적 혹은 주술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느낀 편집부는 모 대학의 종교학 교수에게 의견을 구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와 유사한 부적은 없습니다. 토리가 그려져 있는 이상 사찰이 아니라 신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적은 그림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이름이나 신사의 이름 또는 경문이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그런 요소는 전혀 없고 내 모서리에 쓰여 있는 여라는 글자뿐입니다. 또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도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대사의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달라서 각 대사의 세부 표현이 변형된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전혀 다른 것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비전문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적과 유사한 것을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증언. 편집부는 이 스티커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다. 아래는 그 4명의 증언이다. 첫 번째 증언자 O씨, 52세, 남성, 경비원. 제가 파견된 건물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의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나는 주간 근무자로서 동료들과 교대로 여러 개의 출입구를 경비하거나 주차장을 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속한 파견 경비 업체에서 그 빌딩 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빌딩 벽면에 낙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낙서라는 것이 그 장난이라는 것이 그 스티커였습니다. 빌딩 옆면에 불길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붙어있는 위치는 허리 높이인 것도 있었고 상당히 낮은 곳, 심지어 까치발을 해야 손이 닿을 정도로 높은 곳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스티커들이 빌딩의 사방 벽면에 점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온 후로 우리도 발견하는 즉시 떼어나는 작업을 했지만 거칠게 떼면 흔적이 남아버려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곤란했죠. 빌딩 청소 직원들도 매일 스티커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피해는 그 빌딩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처 공원이나 음식점에서도 똑같은 스티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까? 제가 보기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좀 이상했단 말이죠. 그 스티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붙인다는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이? 어떤 게임에서 점령지를 표시하듯이 스티커가 붙여진 장소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빌딩에 붙어있던 것도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떼어나면 그냥 다시 붙이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누구도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치채면 어느 순간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경비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미 순찰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빌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루트까지 더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는 매일 새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무렵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도 그 스티커는 계속해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빌딩 외부에 새로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까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주간 근무자도 야간 근무자도 모니터룸에서 감시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포함해서 빌딩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야간 근무자가 퇴근하고 주간 근무자가 출근하자마자 빌딩이 난리가 났습니다. 빌딩 2층 창문에 스티커가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의 2층 창문이라면 어른 3명이 어깨를 짚고 올라간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새벽 청소 담당자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창문 안쪽에서 보면 하얀 면만 보였는데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투과된 부분을 통해 그게 그 스티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2층 창문이 직접 찍히는 위치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감시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그 부근에서 수상한 인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언자 T씨, 48세 남성 신문기자. 2003년에 발생한 사이타마 일가족 실종 사건을 담당했을 때 이야기다. 지금 생각해도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족 4명이 전부 카미카쿠시,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그 신이 숨겼다? 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증거도 없이 그냥 사라진 사람들을 카미카쿠시 당했다라고 하죠. 편집부에서도 이거 카미카쿠시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경찰도 사건성을 고려했었던 건지 정보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취재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도 그만큼 화제성이 컸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든 이 사건에 대한 단독 특종을 잡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형사 한 명이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은 거예요. 그 사건은 소름 끼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엔간하면 손대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특종 냄새가 난다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헛다리만 짚은 거였지만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하며 조금이라도 정보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형사는 아주 살짝만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집 자체가 이상했다 라는 것입니다. 일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은 이미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거실에는 먹다만 아침 식사가 놓여있는 식탁 바로 옆에 TV를 바라보는 형태로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아닐 때는 그곳에서 쉬는 공간처럼 쓰인 것 같았어요. 흔히 볼 수 있는 배치죠. 문제는 그 낮은 테이블, 로우 테이블이라고 여긴 적혀 있는데 아마 낮은 테이블이었겠죠? 문제는 그 로우 테이블의 위였다. 정사각형 종이 묶음이 4개가 놓여 있었다. 한 묶음의 두께는 한 10cm 정도? 장수로 따지면 수백 장에 달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옆에는
펜도 4자루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 엄청난 양의 모든 종이에 똑같은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토리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형상에. 이 상황만 보면 일가족이 전부 함께 그 종이에 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죠? 근데 둘째 딸은 3살이었어요. 수백 장에 이르는 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끈기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애초에 그걸 대량으로 그려야 했던 이유조차 알 수 없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종교와 관련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조사했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의 사진을 입수할 수 없었고, 도리 안에 사람 그림이라는 단서만으로는 해당하는 부적이나 종교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편집장 데스크의 판단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섣불리 사건과 종교를 연관지은 기사를 내선 안 된다고 결정되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되어서야 그 스티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이 남긴 그림을 본 게 아니라서 단정할 수 없지만요. 편집자 주석이에요. 2003년 사이타마현 가와구에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도쿄에 직장을 둔 이씨 38세와 그의 아내 36세, 그리고 장녀 7살, 그리고 차녀 3살. 이 하룻밤 사이에 종적을 감추었다. 이씨의 집에서는 식사 도중이었던 것 같은 먹다만 아침 식사가 남아있었다. 그는 직장이나 친척, 지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들이 스스로 실종될 동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매우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당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2008년 7월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어떻게 3살도 어리다곤 했지만 7살짜리도 펜으로 몇백 장이나 같은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능력? 집중력은 없을 것 같은데 3살은 당연히 펜을 쥐고 물론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한자를 쓰거나 계속 동일한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기괴해. 세 번째 인터뷰는 FC 20살이고 여성의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던 간사이의 여자고등학교에서 한동안 체인메일이 유행한 적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진을 3명 이상에게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 같은 거요. 그 체인메일 중 하나가 바로 그 스티커 그림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대학생이 돼서 시내에서 우연히 그걸 발견했을 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스티커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건 내 모서리에 여자라는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건 료였어요. 친구들이랑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 체인메일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체인메일이랑 다른 부분이 스티커랑 거의 똑같이 생긴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같이 적혀있는 문장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발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널리 퍼뜨려주시면 멋진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귀여운 아이예요. 기분 나쁘죠? 다들 장난처럼 돌려봤는데 우리 반엔 영감이 있다고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진지한 얼굴로 야 이거 진짜 마지야바이 완전 위험하니까 당장 지워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받은 편지하면서 삭제했어요. 짧은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케이씨 45세고 여성 주부입니다. 이 스티커 때문인지 제 친구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진짜 조심해야 해요.
RC는 우리랑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어요. 나는 애들 키우느라 전업주부였는데 RC네는 자녀가 없어서 그런가 부부가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마주치면 항상 기분 좋게 인사해줬고 가끔은 집에도 놀러가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해서 RC네 집에 갔어요. 별다른 얘기 없이 잡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RC가 말하는 거예요. 요즘 푹 빠진 게 있어 라고. RC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집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일이 많아서 대개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담당 지역의 지리를 아주 잘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또 있네? 하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점점 재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찾기 어려운 곳에 붙어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들었다나요? 발견하면 찾았네? 하면서 들뜬 기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일부러 찾으면서 다니게 됐다고 했어요. 옆에서 RC 남편도 우리 와이프 요즘 이상한 거 하고 있다니까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RC가 그 얘기를 또 꺼냈을 때 솔직히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싶었어요. RC가 스티커가 붙어있던 장소를 표시한 지도까지 만들어서 왔거든요.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구역에선 몇 개 찾았고 다음엔 저쪽도 한번 가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적당히 넘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지나고 RC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이었대요. 휴일에 어느 날 갑자기 삐에 다녀올게 라고 하고 혼자서 외출했대요. 그리고 댐에서 몸을 던졌대요. 장례식에도 갔는데 남편분이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49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우연히 RC 남편과 마주쳤어요. 장례식 이후로 처음 만났으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남편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RC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RC가 친정에서 가져왔다던 화장대를 발견했어요. 삼면경? 그러니까 거울이 이제 양쪽으로 접혀서 이제 세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삼면경이죠. 아무튼 삼면경이 달린 화장대였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거울이 닫혀 있었어요. 예전엔 항상 그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했었으니까 남편분은 그걸 보면서 거울을 열고 앉으면 RC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거울을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거울 세면 전체에 스티커가 빡빡하게 붙어 있었대요. 수십 장, 수백 장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분은 그걸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울 틈 사이로 겨우 자기 얼굴이 비춰졌을 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 남편분도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마치 야반도주라도 하듯이 가구며 짐이며 다 그대로 둔 채로요. 이 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티커에는 무언가 강한 주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퍼져나가는 방식도 인간의 힘을 벗어난 기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독자 여러분께선 혹시라도 이 길거리에서 이 스티커를 발견하더라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세 번째 증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스티커의 그림은 특정한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동일한 그림이 발견된 점 또한 흥미롭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저주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수수께끼의 스티커에 대해 편집부에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보도를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1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스티커 뭐였을까? 저 49일이라는 숫자도 뭔가 있을 것 같죠? 언니가 가장 신경 쓰인 거는 그 4인 가족과 쌓여있는 스티커와 그리고 4개의 펜.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작품에서 계속 메인스트림이 되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3번입니다. 뭔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네요. 모니터에 비친 오자와 군의 얼굴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어쩐지 살짝 즐거워 보였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우리는 각자 수집한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마다 내용을 논의하기보단 어느 정도 충분한 자료가 모인 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게 더 유익할 거라는 오자와 군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는 보름 후에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미팅이 늘긴 했지만 아직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나와 달리 능숙하게 화면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세대 차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복잡한 편이 독자들에게도 더 재밌을 테니까요. 저도 이런 미스터리 푸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오자와 군은 그렇게 웃으면서 덧붙였다. 우선 우리는 먼저 정보를 정리해보기로 했다. 산을 중심으로 괴이가 퍼지고 있다는 오자와 군의 추측은 틀리지 않아 보였지만 문제는 괴이의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대략적인 구분을 위해 우리는 괴이를 3가지로 나누었다. 산으로 유인하는 것, 붉은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의 스티커라고 이름을 지었다. 산으로 유인하는 것은 B에서 목격된 사례를 보면 주로 산의 서쪽에서 나타나고 붉은 여자는 동쪽에서 자주 목격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공통인식으로 삼은 뒤 각각의 괴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다. 바이커의 블로그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괴담에서 등장하는 산으로 유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게시글이랑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독자의 편지에 나온 신사랑도 특징이 일치하죠. 그리고 여자 인형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괴이도 여성을 향한 집착이 있는 것 같고요. 오자와의 말에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꺼냈다. 난 막연히 신앙을 잃은 폐신사의 신이 가진 강대한 힘이 괴이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이커의 블로그에서 인형이 가득 들어있던 곳은 신사가 아니라 사당이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당에도 신이 모셔져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사의 주재신과는 다른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다. 원래 그 사당에는 어떤 신이 모셔져 있을까? 그리고 그게 왜 사라진 걸까? 어떤 이유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비어 있었던 걸까? 그 지역의 향토사 자료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신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사당이다 보니 제대로 된 유래가 남아있을지조차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는 전혀 없고 지도에 폐신사의 이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자와 군의 말에 따라 우린 일단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했다. 빨간 여자, 붉은 여자는 임대 물건, 저주받은 영상에 대한 인터뷰에도 등장한다. 독자 투구에 나오는 여자도 대체적으로 특징이 일치한다.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같은 여자를 둘러싼 이야기라고 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붉은 여자에 대해선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다. 오자와 군의 말을 빌리자면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체 왜 점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걸까? 행동의 원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산으로 유인하는 것이 사람을 산으로 끌어들이는 존재라면 붉은 여자는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존재군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길 바라는 듯한 인상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아직 부족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전 편집부원이었던 K씨가 인터뷰 맡아주신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연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폭넓은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문득 저주받은 영상에 대한 인터뷰에 등장했던 대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결국 그 여자는 그를 따라갔을까? 이어서 우리는 곧 산의 동쪽에 위치한 유령 맨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마시로상, 세하얀시에도 등장하는 맨션이죠. 하지만 거의 30년이 지난 기다리고 있어 에서는 완전히 황폐해진 것 같네요. 그리고 남자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독자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 맨션이 지어진 지 10여 년 만에 오호동이 투신 명소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 맨션이 그렇게 쇠퇴한 게 그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일 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 의미심장한 그의 말투에 나는 의도를 묻자 오자와군이 말을 이었다.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한 기다리고 있어의 미발표 원고 때문이에요. 정식으로 게재된 원고에서는 풍경 묘사가 대거 삭제되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호동의 창문에서는 산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산이요. 그는 말하면서 내 화면에 인터넷 항공지도를 공유했다.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이 창문에서 매일같이 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단순히 사건만 놓고 보면 어머니는 사람이 투신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산이 정상적인 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정말 투신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산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나는 어머니가 화자에게 감을 먹이려고 했던 장면도 오자와군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에 산으로 유인하는 존재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왜 유독 오호동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지도 설명이 될 것 같다. 위성지도에서 보면 산속에 덩그러니 있는 작은 건물, 그러니까 예전에 폐허가 된 그 신사와 맨션 단지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오호동이다. 기다리고 있어에서 두 사람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투신을 목격한다. 만약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그 자리를 택한 게 아니라면 신사에서 가장 가까운 동 중에서도 가장 신사에서 가까운 면에서, 즉 옥상에서 신사 쪽을 향해 뛰어내린 것이 된다. 서쪽에서는 댐으로 뛰어내리고 동쪽에서는 맨션으로 뛰어내린다. 그런 구조일지도 모르겠다. 저주받은 영상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오호동이 등장합니다. 언제 촬영된 건진 알 수 없지만요. 붉은 여자도 산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질 리 없다는 걸 오자와군도 알고 있었을 테다.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붉은 여자만큼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저주의 스티커네요. 나도 오자와군이 수수께끼의 스티커, 그 정체에 다가가다 라는 기사를 보내줬을 때 한번 쭉 읽어보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중원자 중 한 사람이 굳이 B댐에서 투신을 선택한 것. 증언자의 한 사람? 증언자가 자살했던가? 증언자가 자살한 건 아니지 않아? 증언자가 자기 주변 사람이 투신했다고 했지? 근데 여긴 증언자라고 써있긴 한 것 같은데? 뭘까? 여튼 한 사람이 굳이 B댐에서
투신을 선택한 것, 그리고 스티커 속의 그림에 토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뭔가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한데 왜 이 스티커가 여러 종류로 존재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스티커에 그려진 검은 사람이 산으로 유인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내 모서리에 쓰여있는 여자라는 한자는 붉은 여자를 떠올리게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료 쪽이 전혀 모르겠네요. 발음은 료라고 읽는 게 맞는 걸까요? 뭔가가 완료되었다는 걸 알리는 표시였을까요? 그리고 료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함께 퍼졌던 체인메일의 내용도 이상하죠. 임대 물건에 나오는 붉은 여자의 메시지랑도 비슷해요. 그 붉은 임대 물건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누가 이사 가려고 이제 어디로 갈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이제 여자가 찍힌 사진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뭐 찾아줘서 고맙다 이런 텍스트가 써 있었다는 내용의 괴담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읽었던 체인메일에서도 퍼뜨려주면은 뭐 친구가 생길 거다, 귀여운 아이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하니까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뭐 증언자가 기억이 좀 흐릿하다고 했으니까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두 종류의 스티커는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형된 건지 생각이 꼬이기 시작한 나에게 오자오군이 계속 말을 했다. 기사를 보내드린 후에 저도 직접 좀 찾아봤어요.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제 생활권에선 한 장도 못 찾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에선 엄청 많더라고요. 실은 나도 같은 걸 조사했었고 이미 인터넷에 저주의 스티커가 엄청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저주의 스티커와 동일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다. SNS에서는 그 이미지 하나만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계정이 존재했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선 맥락 없이 무작위로 이 이미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누군가가 이 스티커의 그림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찾은 이미지들 역시 두 종류였다. 어떤 때는 여자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때는 료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몇 년이나 지나서 오랜 기간 여러 방식으로 같은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니 솔직히 좀 섬뜩하네요. 그렇게 말한 후 잠시 말을 멈춘 오자와군이 덧붙였다. 사실 저주의 스티커 기사를 읽고 나서 비슷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대학교 때 같은 과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오자와군이 이야기해준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오자와군이 대학생이었을 때 같은 학부 친구인 이군에게 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그림은 토리와 기묘한 사람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군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동북지방의 고향을 떠나 상경한 그야말로 순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청년이었다고 한다. 오자와군이랑은 학번이 가까워서 입학 초기부터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 화자 이걸 쓰고 있는 세스지 씨 말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오자와군과 처음 알게 된 해의 가을쯤이었을 것이다. 대학 2학년이 된 이군은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하고 이제는 도시 분위기가 제법 익숙해진 듯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 그가 학식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 서클에 들어갔어. 졸업하면 창업할 거야. 들어보니 그 단체에 가입한 계기는 이랬다. 대학 근처의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 두 사람이 이군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이 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이외로 길어졌고 이야기 도중 그들이 이군의 사업 감각을 발견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결국 그 서클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다. 눈을 반짝이면서 미래에 대한 포부를 늘어놓는 이군을 보면서 오자와군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아, 이 친구 결국 도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구나 하고. 그래서 그 단체가 높은 가입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혹시라도 다단계 조직이라도 되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군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일본 대학교는 서클이 진짜 많거든요. 언니가 일본 대학교에 있을 때 서클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서클이 정말 많고 규모도 굉장히 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서클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한 것까지가 그 이력서에 쓰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학생 때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궁도부를 했다,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뭐 테니스 활동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기업 쪽에서는 저번에 말했지만 신입사원 막 졸업한 대학생들을 이제 계속 키워서 이제 평생 거기서 일하는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나 뭐 체력, 뭐 사회성 이런 거를 키웠다 라는 걸 이제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뭐 아무 서클이나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제 서클 활동이 거의 뭐 한국에서 이제 대외 활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처럼 가입비를 엄청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단계 조직이 이렇게 연결된 곳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모여서 거의 술만 마시는 그런 서클이나 뭐 불량한 서클들, 그러니까 좀 유익한 활동을 하지 않는 교제 위주의 서클 이런 것도 많고, 좀 정말 서클이 다양해서 뭐 예를 들면 테니스 클럽만 해도 한 대학교에 테니스 클럽이 막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클이 있는데 굉장히 학교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군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체가 얼마나 유익한 모임인지 역으로 오자와군을 설득하려 들었고, 한번 와보면 너의 생각도 바뀔 거야 라면서 권유하기까지 했다. 이미 오자와군이 이군을 말릴 방법은 없었다. 결국 오자와군은 그 단체가 정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길 기도하면서 이군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반년 동안 이군은 대학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 수업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오자와군도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반년쯤 지나서 이군을 대학교 근처의 편의점에서 오랜만에 마주쳤을 때 그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얼굴도 잔뜩 수척해져 있었고, 그는 오자와군을 보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완전 틀렸었어. 그 자식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었어. 그 서클 활동은 이군에게 정말 자극적인 경험이었다고 한다. 창업을 경험한 사회인들에게서 성공 비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세미나, 그리고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한 스터디 모임. 이전까지 그저 습관처럼 대학에 다니던 이군의 의식은 이 활동을 통해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대학의 수업의 우선순위는 밀려났고 어느새 서클 활동이 그의 생활 중심이 되어 있었다. 서클 멤버들도 되게 이군과 비슷했다. 대학생활보다도 서클에 깊이 빠져 있었던 젊은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이군에게 무엇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사실 이게 가능한 게 일본 대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막 물론 출석률이 중요한 수업도 있긴 한데 출석을 안 해도 리포트를 내거나 이제 시험만 잘 보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대학교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 정말 저런 식으로 뭐 서클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알바를 뛴다던가 놀러 다닌다던가 하면서 자체 휴강을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니는 좀 이해가 안 갔지. 왜냐면 일본 대학교는 학비가 정말 비싸거든. 정말 비싼데 왜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아무튼 그쵸. 한국의 창업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면 얼추 맞겠죠. 이 동아리 분위기는. 근데 뭐 한국에서 막 창업 동아리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막 수업을 맨날 빠지진 않잖아. 약간 분위기 차이가 있다. 근데 근데 언니가 있던 대학교가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긴 해요. 참고해서 듣도록 해.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이군은 서클의 사회인 간부 멤버로부터 한 명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것은 특별한 파티로의 초대였다. 그 파티는 서클 내에서도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었고 서클 대표이자 기업 임원이기도 한 인물의 자택에서 열린다고 했다. 이군은 두말할 것 없이 참석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대표에게 얼굴을 익혀두면 나중에 창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 당일 이군은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압도되었다. 그곳은 도쿄의 한복판 최고급 입지를 자랑하는 타워 맨션의 펜트하우스였다. 좋겠다. 넓고 세련된 거실에는 고급 인테리어가 가득했고 커다란 테이블에는 케이터링으로 준비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모임에 나도 초대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기쁨으로 이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방 안에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프로젝터의 하얀 빛이 벽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서 파티 참가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의식 이벤트 같은 게 시작한다고 이군은 생각했다고 한다. 모두가 지켜보는 와중에 스크린에 투사된 것은 그 그림이었다.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한순간의 정적이 흐른 뒤 프로젝터 빛 아래서 참가자들이 속삭이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써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르키에무 도지 에우즈메 메시타가 하하아 오에 오이즈메 미오치 쿠토 조기츠 후이 에하 모스모 오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간 히라가나 나열이거든요. 그래도 다 읽어줄게요. 아이르즈메소 즈지 에미 후오뽀 레루토즈에 노이 시메코 요이 아스피쿠소 스에이 미쿠르르르 에오 키무나시 아오이에 후즈모 즈이세로 아부르이소
지메미 후즈로 이테 도츠스모 이테토 문화루 이케 코미테루 후에오이 FC 리츠후이토 토미나 오이 오츠루츠 시코에리 무츠이토 테미즈.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뭐 언니가 반대로 읽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히라가나의 나열? 의미 없는 히라가나의 나열이에요. 이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제 다른 참가자들은 오시음도, 그러니까 히라가나, 그러니까 오시음도는 이제 일본어의 아이유에부터 시작하는 일본어 음절 체계 말하는 거죠. 를 마구 뒤섞여서 만든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모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즐겁게 웃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나에겐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용기를 내서 가장 근처에 있던 참가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그 순간 그때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말하고 있던 모두가 갑자기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군을 쳐다봤다. 프로젝터에서 흘러나오는 지 하는 기계음만이 기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옅은 빛 속에서 수십 개의 얼굴들이 이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텅 빈 구멍 같이 그저 그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공포를 견딜 수 없게 된 이군은 회장에서 뛰어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이군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그를 파티에 초대한 간부였다. 어제는 고마웠어.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죠. 이군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마치 어제 그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적혀 있어서 이군은 혹시 자신이 꿈이라도 꾼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번이고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악몽 같은 순간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그 이후로 서클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드디어 공포도 점점 잊어지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온 이군은 현관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곳에는 그 그림이 그려진 하얀 종이가 붙어있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군의 현관문에는 몇 번이고 그 그림이 계속해서 붙기 시작했다. 이군은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라서 밤에도 제대로 잠들 수 없게 되어버렸다.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는 이군이 침대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고 있을 때 현관에서 카탕 하고 조그만 소리가 들렸다. 현관 쪽으로 향해보자 우편투 입구? 한국엔 이제 거의 없죠? 한국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언니는 본 적이 없는데? 우편투 입구라는 게 어떤 느낌을 상상하면 되냐면 그 한국은 밑에 아니면 현관의 1층에 이제 우편함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약간 문 자체에 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홈으로 이제 우편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이 또 일본에는 있어. 보통은 이제 안에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약간 통 같은 게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안쪽에. 그럼 이제 우편물을 밀어 넣으면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선 이렇게 열어서 꺼내면 되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우편투 입구 넘어가 보였다고 하네요. 우편투 입구가 방 안쪽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다.
눈이 그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틈의 빛도 없는 그 깊은 눈을 보고 이군은 파티 회장에서 자신을 쳐다봤던 그 눈을 기억해냈다. 이군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그 눈은 한참을 움직임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 동안 그 눈과 마주본 뒤로 갑자기 우편 투입구가 닫혔고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멀어져 갔다. 다음날 아침에 문에는 다시 그 그림이 붙어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고, 당시 이군에게서 단순히 구두로 그림의 특징을 들었을 뿐이라서 그게 정확히 저주받은 스티커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모아온 정보들로 미루어 보면 같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그걸 깨트리려는 듯 오자와군이 말했다. 뭐 설령 정말 저주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뭐 영매도 아니고 구세주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아봅시다. K씨가 인터뷰에서 독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즐기는 것에 있다고 말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능하면 사실처럼 보이는 창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더 이상 이 사건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연관되면 연관될수록 나 자신에게도 무언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와 계약을 한 이상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세 번째,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관하여는 사라진 오자와군의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요거를 요번엔 마지막에 읽으려고 해요. 17번째 이야기는 저번에 읽었던 인터뷰 녹취록이 하나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인터뷰 녹취록의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이 인터뷰 녹취록 특성상 이 작가, 글을 쓰고 있는 화자인 세스지가 이제 주변 인물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오자와군이랑 대화한 내용은 메인 스토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긴키지방의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뭐 보면 알다시피 뭐 독자의 편지, 뭐 인터넷 수집 기사, 뭐 잡지에서 발췌한 글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데 이제 인터뷰 녹취록은 세스지 씨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될 예정입니다. 됩니다. 읽어줄게. 인터뷰 녹취록 2. 네. 저도 아이스커피로 괜찮아요. FC랑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최근에 이런 일로 연락받았을 때 놀랐어요. 아직도 네. 라이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월간 B 관련한 취재죠? 지금은 월간지가 아니군요. 오늘은 그 편집자분은 안 오셨나요? 벌써 10년 전에도 10년 이상 전이라서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K씨였죠? K씨 회사 그만두셨어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예전 이야기로 다시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 졸업연구 이야기도 결국 기사로 실리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화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K씨가 오하라이? 퇴마라고 할 수 있나? 퇴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덕분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고요.
하지만 초면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지만 사실 저 FC가 부탁한 거 아니었으면 이번 취재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KC가 조금 무리하게 대했던 부분이 있었달까? 아니. 당신은 관계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KC도 직업상 그런 기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그때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무서운 일도 겪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테마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하지만 케이스 입장에서는 저는 수많은 취재 대상 중에 한 명일 뿐이었겠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혹시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더한 게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이 상태로는 재밌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고쳐서 써도 될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뭐랄까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이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당시에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무서운 이야기라는 건 그게 진짜라면? 경험자한테는 불행 그 자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 쪽 입장에서는 감각이 마비되기도 하는 걸까요? 저도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로는 공포 관련 콘텐츠랑은 아예 거리를 두게 됐어요. 물론 제가 모든 창작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도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어줘도 괜찮아요. 맞아. 그 취재 끝난 뒤 취재 이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케이씨랑 취재를 하는 대신에 영능력자라고 하나? 그런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전 이런 건 전혀 모르는데 다마 쪽에 있는 꽤 유명한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 스님이 하고 포기한 것처럼 한숨 쉬듯이 중얼거린 게 기억나요. 저는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졸업 연구를 계기로 이상한 여자가 제 방에 들어오게 된 일. 그리고 이제 취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여자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분까지요. 하지만 스님이 말하기로는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적어도 더 이상 저한테는 붙어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가 더 끔찍한 걸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바로 재령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것 같았어요. 보통 귀신이라면 퇴마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에게 붙은 건 귀신? 영 중에서도 한 차원 위의 존재였다는 것 같아요. 신도적인 개념으로 보면 신에 가까운 존재? 이런 부류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퇴마 같은 걸 해도 전혀 효과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때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민망하지만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대로 그 존재에게 살해당하는 날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스님도 상당히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참을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 한참을 고민한 뒤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물을 키우렴.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인진 나도 잘 모르겠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너가 직접 결정해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그대로 펫숍에 들렀어요.
지금까지 반려동물 같은 건 키운 적이 없었기에 초심자가 키우기 좋은 동물을 점원에게 물어봤고 메다카, 그러니까 송사리죠? 송사리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때 직원이 같이 작은 새우도 추천해줬어요. 알고 계세요? 미나미누마 새우, 미나미누마 새우, 민물새우 종류라고 하네요. 라는 종류의 새우인데 송사리랑 같이 키우면은 서로 남은 먹이를 먹고 수질 정화도 해주고 좋은 공생관계를 맺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송사리랑 그 작은 새우 몇 마리를 그리고 작은 어항이나 자갈 같은 걸 사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생 기숙사에서 저렴한 아파트, 원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송사리들도 같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스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송사리들이 날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마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자애 같은 것? 거리에서 걷고 있으면 멀리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냥 평범한 반팔? 반바지 차림에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남자애였는데 뭘까?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 애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 혼자뿐이었어요. 길거리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도 있다면 전봇대 그림자 뒤에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회사 창문 너머에 맞은편 빌딩 옥상에 서 있기도 했어요. 항상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네,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귀신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 직접 본 적은 없었고요. 물론 바로 절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어요. 스님은 생명체를 키우고 있다면 괜찮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뭘 해오는 것도 아니었고 멀리서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기로 한 거예요. 졸업 연구할 때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 영감이 있다던 사람이 말했던 말 있잖아요. 모른 척 하는 게 제일 좋다 라는 거를 직접 실천하기로 한 거죠.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양말을 벗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똑같이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던지고 그리고 원룸에 놓여있는 수조 앞을 지나려던 참이었어요. 발바닥에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아래를 보니까 뭔가 축축했어요. 그리고 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밟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잘 보니까 그건 한 마리의 작은 새우 시체였어요. 아니, 죽어 있었나? 제가 밟아서 죽은 건지 아니면 원래 죽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닥에는 꽤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물웅덩이가. 어항물은 반 정도 줄어 있었고 남아있는 송사리들과 작은 새우들이 힘겹게 좁은 공간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항에서 물이 절반이나 쏟아질 이유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우연히 옷 같은 게 걸려서 넘친 물과 함께 그 새우도 어항 밖으로 튕겨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 후로부터 변함없이 언제나 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송사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심야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변기 앞에 딱 섰을 때 변기 안에 떠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사리도 새우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보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저녁을 사려고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까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길 한가운데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한 채 언제나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눈을 돌리려고 했던 순간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타박타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쪽을 향해서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머리는 달릴 때마다 앞뒤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고개를 갸우뚱거린 게 아니라 애초에 목을 똑바로 유지할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을 향해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근처였기에 열쇠를 잠그지 않고 나갔던 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몸을 던지듯이 문을 열어서 등 뒤로 문을 바로 잠갔는데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싸구려 아파트의 낡은 문이 엄청나게 흔들릴 정도로. 이대로 가면 정말 문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고 지났을까. 겨우 용기를 내서 살짝 문을 열어봤는데 이제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닫은 문에 끼어서 짓눌려 있는 커다란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어항을 보니까 송사리와 새우들도 평범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리해서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햄스터를 키웠습니다. 1년 뒤 겨울잠에 들어갔다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꼬, 앵무새? 인꼬? 같은 종류인가? 앵무새? 그 다음은 인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 가까이 살았지만 창문에 직접 스스로 부딪혀서 날개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해서 중고주택을 샀습니다. 작년에 6년간 함께했던 고양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강아지입니다. 남자아이 말이에요? 아, 네.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저 창문 너머에 큰 길 너머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나요? 그렇겠죠. 하하. 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이 이야기는 이 인터뷰 녹취록은 그 이전에 다른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 사람이 소개해줬던 대학생 이야기인데 이제 그 대학생이었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이후에 후일담 같은 걸 들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대학생은 멀쩡하게 살아있긴 한데 계속 어떤 동물을 키워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죠. 처음에는 송사리랑 새우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햄스터는 그냥 동면했다가 죽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키우던 동물들이랑 이별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무사히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언니가 걱정이 되는 무서운 점은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점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점이 좀 무섭죠? 내가 만약에 저주받았어. 그래서 목도 못 가누는 이상한 나한테만 보이는 남자애가 계속 보여. 그래서 계속 보이는 그 남자애가 막 날 영원히 따라다녀. 내 숙명이야. 더 이상 이건 해결할 수도 없대. 그리고 얘는 뭐 귀신도 아니고 신 같은 거라서 해결도 안 된대.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결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려라고 하나?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이한테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지금까지도 동물들을 계속 한 단계씩 키워가면서 데리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새우랑 송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햄스터, 새, 고양이, 강아지까지 왔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하나씩 액땜을 해주듯이 죽고 있는 거라면, 대신 대타출동하듯이 죽고 있는 거라면 혹시 아이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자 평생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 싶기도 해. 가족을 만들어서 같이 사는 사람을 만든다는 게. 사실 새우 한 마리 죽었을 때도 그치? 그 다음엔 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대형견 키우고 있는데? 대형견 다음에는 뭘 키워야 돼? 대형견 다음에는? 내 자식? 내 부인? 그 다음에는? 나? 뭘 키워야 이 평생 날 따라다니는 목을 못 가누는 남자아이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겠죠? 하하. 이 하하가 너무 씁쓸해. 평범하게 취업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평생 이 시선 하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읽은 작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남자아이, 목을 못 가누는 남자아이 신도 나왔고, 그 전에 읽었던 대학교 동아리 활동하다가 이제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게 돼서 그 우체통 너머로 날 지켜보고 있는 감정 없는 눈 이야기도 있었고, 좀 무언가가 자꾸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산속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자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계속 뭔가 불편한 짓을 했잖아. 따라다닌다던가 뭐 유혹해온다던가 납치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이 대학생은 남자인 것 같죠? 남학생인 것 같죠? 근데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 보면 뭘까? 그리고 남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목을 못 가눈다는 거는 그 여자랑 똑같잖아요. 빨간 옷을 입은 여자도 점프하고 있는데 목을 못 가눠서 목이 계속 이렇게 덜렁거린다고 했잖아. 그 여자랑 관련이 있는 남자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는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는 이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요. 그리고 산과 맨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봤고, 스티커 얘기도 봤었죠? 그리고 지켜보는 누군가, 시선, 이상한 단체. 점점 새로운 네타가 추가되면서 일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조금 멀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동아리 활동할 거 찾는데, 서클 활동 찾는데, 언니는 보드게임이랑 약간 그런 거 좋아하니까 보드게임 동아리를 찾아갔어. 방문하기로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학교 앞에 무슨 골목에 약간 자취방 같은 건물이 있었거든? 그냥 주택 같은 거? 근데 거기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와, 일단 그 동아리가 엄청나게 오타쿠 동아리였던 거랑 별개로,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동아리실이 있잖아요.
학교 자체에 동아리실이 있거나 그런 동아리 방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물론 일본도 동아리 방 이런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얘네 동아리는 그 회비를 걷어서 그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보드게임이랑 TRPG 이런 거 많이 하는 동아리였는데 근데 사실 보드게임보다 TRPG가 메인이었어. 근데 언니가 TRPG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분위기만 보러 갔다 오고 끝났거든. 동아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진짜 집 하나를 빌려서 한 벽이 전부 다 이제 보드게임이랑 TRPG 시나리오북이 꽉 차 있고 겨울이었는데 그 코타츠도 꺼내놓고 막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되게 아싸 활동인데 인싸 활동을 인싸 분위기에 저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언니한테 그 동아리 설명을 해준 사람은 남학생이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여자 회원들끼리 TRPG를 한다고 그 여자 회원들 중에 약간 부장격인 그 회원이 따로 연락을 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생각하던 뭔가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는 느낌의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진짜 정말 하루 종일 수업 째고 여기서 TRPG 시나리오를 돌릴 것 같은 약간 그런 칙칙한 느낌의 동아리여가지고 아니야 들어가서 얘기 들었어. 얘기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결국 들어가지 않았죠. 뭐 아마 마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치. 사키 같은 동아리를 기대한 거지. 근데 이제 사키 같은 동아리를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아카기에서 처음 나오는 그 막 작은 칙칙한 그런 약간 담배 냄새 나는 그런 꿉꿉한 그런 느낌. 아니 뭐 엄청 막 지저분하다던가 막 오타쿠방 같다던가 그렇진 않았어. 그냥 넓고 되게 집 하나 이렇게 큰 저거를 빌린 거라서 되게 넓고 공간 좋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꿉꿉함과 오타쿠의 헤비함과 그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 완전 진심 TRPG의 진심인 동아리였어. 그리고 체육계 동아리도 좀 봤는데 체육계 동아리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고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 뭔가 막 그 본격적인 막 테니스 이런 팀 활동이 필요하다던가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무서우니까 물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나기나타가 맞나? 이름이 맞나? 검색 한 번만 해볼까? 나기나타라는 약간 검도는 아닌데 그 아무튼 칼 같은 거 긴 봉 같은 거 들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여자들 많이 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언니 그것도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 나약한 가벼운 마음으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어. 일본에서 동아리 활동하려고 좀 찾아보고 하긴 했는데 결국 따로 동아리 활동은 안 들었고 뭐 이제 거의 친한 일본 애들이랑 외국 애들 몇 명이랑 그냥 같이 놀고 그랬지. 여행 다니고 궁도는 생각도 안 했어. 궁도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서. 아무튼
일본 동아리 얘기는 이 정도. 언니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차족을 붙이느라 약간 길어졌다. 나기나타는 안 무서워? 나기나타는 뭔가 그 이미지가 그 약간 검도 같은 것도 처음에 막 대결을 하진 않잖아. 그냥 막 이런 거 막 연습하잖아요. 휘두르고 막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검도는 근데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나기나타는 한국에 없으니까 나기나타부에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들의 진심을 보고 또 뭐 들여다본 동아리 있었던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 결국 어디 들어가진 않았지.